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26년 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 다큐플렉스 그날입니다. 신인류와 X세대가 출연했다. 최빈국의 과거는 지워지고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넘었다. 중단 없는 성장이 기정사실처럼 보이던 그때 1995년 11월 20일 김성재 변사 사건이 발생한다. 김성재는 1993년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현도와 함께 듀스로 데뷔했다. (1995년 6월) 듀스는 해체를 선언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니까요.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Force Deuce. 그리고 4달 만에 김성재가 돌아왔다. 솔로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당당히 솔로 데뷔를 선언합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그것이 마지막 방송이 되었다. 인기 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23살 김성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한 매니저 22살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어갔다. 특별하게 외상은 관찰이 되지 않았는데 특이한 점은 오른쪽 팔에 상당한 수의 주사 침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복용에 대한 추측이 실린다. 2가지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틸레타민과 졸라뎁탐이 검출됐습니다. 동물 수술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은 부작용인 근육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 졸라제팜과 함께 쓰인다. 이 두 성분의 혼합 제품이 졸레틸로, 환각 효과를 일으키며 과다 투여할 경우 사망의 위험이 있다.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 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김 씨의 애인 양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죽은 김성재의 몸에서 찾아낸 약물은 졸레틸이라는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녀가 같은 약물을 사갔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졸레틸을 왜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왜 샀습니까? 제가 국가고시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저 혼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김성재 씨한테 졸레틸 성분이 나왔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겠는데 저도 지금 그게 지금 너무너무 황당해요. 그때도 이미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동 수사가 부실했고 혹시 범인의 개연성이 또 있는데 여긴 수사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호텔 CCTV 녹화 테이프는 입수에 실패했고 전날 일행이 마셨다는 맥주와 음료수병을 수거하지 않았다. 주사기와 약병도 찾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동 7층에 사는 외과의사 32살 씨의 집에 누군가 옷장 안에 불을 지른 이상한 화재. 욕조에는 엄마와 어린 딸이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긴 채였다. 경찰은 80여일의 조사 끝에 남편 씨를 오늘 긴급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씨가 부인 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오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씨가 살해 시각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과 딸을 목욕탕 욕조에 넣은 뒤 뜨거운 물을 채웠으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실타래에 불을 붙여 자신이 집을 나간 뒤 불이 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로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끈 같은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이제 확보를 못했고요. 또 목 주변에 타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처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치과의사 남편이 석방된다. 구속 9달 만이었다. 다큐플렉스 그날에서는 26년간 풀지 못했던 미제 사건을 재구성해서 2부작에 걸쳐서 선보였는데요. 가수 김성재 변사 사건과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다룬 이번 방송,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범죄 프로그램들은 그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미스터리의 핵심이 누가 왜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파헤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방송은 1990년대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고 그렇다면 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서 시대적인 한계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의 문제, 당시의 어떤 수사 환경이라든지 또 검찰, 사법, 법의학, 정치, 사회 분위기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시대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김성재 변사 사건을 추적해온 기자를 화자로 내세우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고요. 또 미제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읽어내고 단순히 한 스타의 죽음이라는 미스터리에 머무르지 않은 점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두 편으로 나뉘면서 교차 편집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결론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산만해져서 메시지가 좀 희석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성재 변사 사건, 또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김성재 변사 사건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 나올 때마다 김성재 사건이 좀 더 나는 알고 싶은 건데 왜 이게 끼어들면서 내 몰입을 방해할까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그 균형점을 좀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큐플렉스 그날에서는 일부 미스터리의 기원을 통해서 1995년 발생한 두 사건이 왜 미제로 남았는지 원점으로 돌아가 살펴봤고요. 또 2부 죽은 자가 말하는 법에서는 당시 경찰 수사와 과학 수사의 허점을 짚어봤었죠. 그날에서 다룬 두 개의 사건 중 먼저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냈던 장면은 일부 그 마지막 즈음에 등장한 강남규 기자의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요. 호텔이 그때 당시 아주 극력 막았습니다. 비즈니스나 아니면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적극적으로 공세를 했거든요. 굉장히 서둘러서 정리를 했어요. 가스 폭발 사건 났었지 않습니까? 가스 폭발 사건은 실종자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 실종 신고 들어왔는데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있었음에도 교통 통행이 중요하다고 거기를 갖다 덮어요. 시신 발굴이라든지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복공판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확 덮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게 그냥 더 중요했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장기 미제 사건의 그 미스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당시 우리 시대에 어떤 한계에 있었다라는 점을 좀 잘 보여주는, 어찌 보면 방점을 찍은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김성재 사건의 부검 담당이었던 법의학자의 인터뷰와 그때 당시의 수사 분위기를 대조한 점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첫 번째, 주사 치문이 오른쪽 팔에 국한되어 있는 점. 상지의 정맥혈관 주행을 따라 주사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보는 점. 본 씨의 경우 평소 오른손잡이였다고 하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주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본 씨에서 발견 당시 주위에 주사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28개소의 주사 치문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 투여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타살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쓰면 이거는 타살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경찰은 수사 보고서를 낸다. 변사자의 동의 없이 28개 곳에 주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살할 의사로 독극물을 투여할 경우 1회의 치사량을 주사하는 것이 이치인 점. 현재까지 타살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변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함. 법의학자가 명백히 타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당시 수사 주체였던 서부경찰서에서는 쟤들이 뭘 알아? 수사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감으로 알지. 그것이 국과수에서 죽은 시체나 뒤지고 있는 놈들이 뭘 알아? 이 한마디에 당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있었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해서 생긴 모든 문제점들의 원인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력 용의자였던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죄를 받게 됐는지, 그런 법적인
어떤 결론에 대한 주장, 어떤 설명이 상세하게 전달된 부분이 좀 기억에 나는데요.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추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 시체의 시반을 즉석 카메라로 촬영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그 알몸으로 이제 가서 직접 자기 그 사진을 찍은 거죠. 폴라로이드 사진을 비교해 보니 시신에서 발견된 그 시반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나타난 그 음영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비슷하다. 또 사망 후의 시체의 어떤 직장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른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전 여자친구 변호인 측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잘 파고든 거죠.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알게 돼서 좀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타 방송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2차례나 방송이 되지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화제의 사건을 통해서 다큐플렉스 그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보시나요? 김성재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타 방송사에서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결방이 됐었고 또 이것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승훈 기자를 1인칭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이 오승훈 기자의 책의 바탕을 두고 이 사건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라는 알리바이를 나름대로 제작진이 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승훈 기자가 새롭게 정리한 또 기자 나름대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간 논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성재를 추억하는 어떤 소년, 향수를 환기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옷은 김성재 씨가 마지막 솔로 데뷔 무대 때 입었던 무대 의상과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입니다. 여름 안에서라고 하는 명곡이 담긴 2집 나오고 나서 출시됐던 리믹스 앨범입니다. 고3 수험 시절에 듀스를 알게 돼가지고 공부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듀스 음악을 듣고 거의 기대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그냥 정리하는 그런 역할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좀 진하게 남길 수밖에 없는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카이브들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제 역시 흐리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가에 있어서 연출적으로 그 의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초동 수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중후반까지는 이것이 김성재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 다큐인지 아니면 그의 죽음의 의문을 밝히려는 보도인지 당시 사회상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다큐가 하고픈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 관행 또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고 파헤치려는 목적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좀 차별화가 됐던 것 같고 또 이런 해당 사건의 어떤 범인 찾기의 어떤 논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좀 김성재 씨의 그 죽음과 관련된 당시 배경 설명이 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고인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수사관행의 구제적 문제를 파헤치려고 했던 건데 기존의 범인 찾기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다큐플렉스 그날에서 주목한 또 다른 소재는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들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남편이 지목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죠. 이 사건을 다룬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이날 방송을 보면서 이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사건의 초동 수사 자체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 피해자가 욕조에서 발견이 됐는데 당시 어떤 사망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현장에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나중에 돼서야 그 담당 형사에게 세수대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이 온도가 맞냐, 이 온도가 맞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화재 당시 안방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도구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랑 판자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상식선으로 봤을 때 과학적 수사라고 보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좀 놀라운 건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시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실험까지 다 했으니까 신뢰성이 거의 100%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술이 모순적이요. 일하세요. 그동안 완전히 거짓말이야. 이걸 보면서 정말 당시 허술했던 이 경찰의 수사 시스템과 또 심증수사 관행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 초동 수사의 부실 부분, 물 온도도 안 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방안 온도를 재는 방식도 주먹구구식이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을 그냥 만든 게 아니구나. 정말 송강호 배우가 맡았던 그 어떤 형사의 어떤 관행이라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제가 범인이네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게 좀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제 사건을 사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회에서 피해자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임준태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적어도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통상 수치로 본다면 한 95% 이상 정도의 그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경찰이 여러 가지 그 실수 또 우리가 육감에 의존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법정에서는 신뢰를 잃은 것이죠. 여기서는 초반부터 그런 초동 수사의 부실함, 시스템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단서의 결정적인 증거력이 많이 훼손이 됐고 그럼으로써 이런 경찰이 신뢰를 잃은 것 여기서 문제를 찾고 있는데 이게 그때 성사하지 못했던 여전히 어떤 정근대적이고 비성적인 그런 문화가 요즘 우리 사회에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새삼 일깨워준 장면이어서 왜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의심, 그 합리가 부족할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카이브와 드라마타이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큐멘터리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큐플렉스 그날 역시 1995년 당시의 영상 자료들과 함께 다양한 재현을 섞은 구성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아카이브와 재현이 이번 다큐멘터리 구성에 있어서 적절히 활용됐다고 보시나요? 다큐멘터리라는 게 이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본적인 게 현실성, 사실성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이 재현이라는 어떤 픽션, 허구적 내러티브 요소가 오면 이런 현실 정합성이 오히려 좀 극대화되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실성이나 현실성이 이제 약화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작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날 방송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김성재 씨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재현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안에서 약간 부족했던 사실성이나 현실적 어떤 정보 같은 맥락을 아카이브가 조금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래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아카이브와 재현을 사용할 때는 그 주제를 좀 보완하고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카이브를 또는 재현을 이제 주 재료로 아예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늘고 있고 그날도 이제 제작진이 정말 좀 고생을 했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전반적인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 등굣길,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엄청난 가스 폭발 사고로 모두 100여 명이 숨지고 어이없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23명 그리고 부상자는 7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매몰 공간 입구에서 소녀의 머리카락과 하늘색 담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됐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정치 사회 분야의 발전에 대한 평가이자 새로운 무한 경쟁의 장으로의 진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은 여전히 인터뷰라든지 내레이션과 함께 주제를 좀 설명하기 위한 장치에 머물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아카이브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때는 우리가 그 아카이브의 재구성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열려있는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기법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한 어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닫힌 해석의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구성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카이브와 재현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아카이브는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이고 재현은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죠. 분명히 그런 형태는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직접 인용이 너무 많으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의 의견은 뭐냐? 라는 반론에 부닥치게 되는데요. 그날 같은 경우는 1회에서 여러 아카이브 장면들이 펼쳐졌는데 그게 2회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다고 할 때 도대체 이 제작진에서 왜 이렇게까지 지루하게 아카이브의 활용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어쩌면 제작진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용으로 거기를 채워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제이 심슨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인용의 방식, 아카이브를 활용한 방식으로 1회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그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김성재 사건 또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기에도 사실은 모자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오제이 심슨 사건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점이 들어서 이 아카이브의 활용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아카이브 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아카이브들이 너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이나 지존파 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아카이브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시선이 분산되고 주제와 무관한 내용들로 결론으로 가는 길이 산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하나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시체 검시나 타살 의혹에 있는 이 현장 재현에서 고 김성재 씨와 굉장히 흡사하게 닮은 재현 배우를 기용을 했는데 이 재현 배우가 검시받는 장면까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지 혹은 유가족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제작진들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큐플렉스 그날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번 다큐멘터리 그날 같은 경우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어떤 형식의 진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이제 다큐멘터리는 지루하고 재미없다, 뻔하다 이런 좀 일각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좀 깨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다큐멘터리는 좀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만 제작진에서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뚜렷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는 1회와 2회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초동수사의 부실, 또 과학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이 부실이었는데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에 미제 사건이 275건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끝까지 견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다큐멘터리가 이제 주로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면 최근에는 그 주제를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화법과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더 하게 되는데 다큐플렉스 그날 역시 그래서 기존의 다큐멘터리가 이런 범죄에 접근하는 방식과 좀 다른 관점을 취하고 거기에 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치들을 좀 실험적으로 도입을 한 어떤 그런 고민의 흔적은 굉장히 잘 보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큐플렉스의 어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앞으로 다큐플렉스의 끊임없는 변화를 응원한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하는 다큐플렉스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